오늘 첫 번째 주제 디지털 전환, 고령화, 그리고 코로나 위기가 노동시장에 제기하는 도전이라는 주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의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을 맡고 계신 허재준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한 20분 정도를 목표로 해서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동연구원의 허재준입니다. 오늘 제 그 발표 제목은 앞에 부분을 생략을 하면 사실은 노동시장에 제기되고 있는 어떤 도전, 그게 이제 사회보장 제도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시사점을 갖는가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코로나 위기 이전에 우리 사회의 메가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인구 구조 변화,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 혹은 뭐 4차 산업혁명, 이러한 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노동시장에 시사하는 점을 정리를 하고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제 고령화와 관련된 그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가 향후 10년간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고령화하고 관련이 있기도 하고 관련이 없는 또 요인도 작용을 해서 우리나라 그 성장률 혹은 생산성 증가율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향후 10년간 증가율은 둔화를 하지만 실제 경제활동 인구 규모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 55세 이상자의 그 경제활동 인구가 55세 미만자 그 감소폭을 훨씬 능가해서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뭐 이 요인을 제외하고도 건강수명 연장이라든지 이런 요인을 감안을 하면 경제활동 인구는 더 줄어들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다음 10년에 있을 얘기는 또 다른 얘기죠. 하지만 적어도 2030년까지는 경제활동 증가율은 둔화하지만 그 인구 증가율은 둔화하지만 인구 자체의 규모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표에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게 지난 한 33년 동안의 경제 성장률과 고용 증가율, 생산성 증가율을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경제 성장률은 이 취업자 수 증가율과 생산성 증가율의 합입니다. 그런데 그 특히 우리 생산성 증가율에 주목해서 보면 이렇게 비즈니스 사이클, 경기 변동기가 이렇게 나뉘는 것을 이렇게 끊어서 봐도, 그러니까 이제 관측 기간에 왜곡이 없이 봐도 지속적으로 낮아져 온 걸 알 수 있고, 이게 이제 취업자 수 증가율보다 또 훨씬 큰 영향을 미쳐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경제에도 크나큰 도전이지만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우리가 일구어 나가는데도 사실은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디지털 전환 혹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얘기는 제가 한 슬라이드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일단 이 기술 변화라는 게 과거 이제 100년 동안에 있었던 그 기술 변화들이 조금은 공정 변화나 이런 생산성을 하는 어떤 일부분의 변화였다고 한다면, 지금 디지털 전환은 옛날에 전기나 내연기관 발전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의 각 부문에, 사회의 각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종류의 기술 변화에서 굉장히 많은 그 변화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비즈니스 부문에서는 이제 공급 사슬이라든지 가치 사슬이라든지 이런 게 변화를 하고 있죠. 그 구체적인 양태는 옛날에는 사내에서 생산하던 걸 외주로 주어서 생산을 한다든지, 또 개방적 혁신을 통해서 파트너를 두고 이렇게 생산 활동을 한다든지, 플랫폼을 지향을 하면서 생산 활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이제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에는 이제 주어진 게임 룰 아래에서 시장에 진입해서
이제 다른 경쟁자를 물리치거나 이런 식으로 시장이 변화를 했는데 전혀 다른 룰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을 해서 기존에 굉장히 멀쩡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던 이제 기업들이 도태되는 이런 일도 생기죠. 그러니까 뭐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아이리버나 이런 그 MP3 기기 만드는 회사도 애플이 아이팟 만드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나가 떨어진달지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이제 이 경쟁 우위 변화가 현격하게 변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고요. 그것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게 이제 생산 과정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생산 과정 속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관련한 이런 노하우가 개입되면서 일어나는 자동화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 과정이 변하고 일의 속성이 변합니다. 그래서 뭐 고용 계약이 굉장히 다양화한달지 또 새로운 직업이 탄생하기도 하고 옛날에 하던 직무가 현저하게 변화를 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그 사회보장에 지니는 함의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항구적으로 이런 일이 지속되리라고는 보이지 않지만 적어도 향후 10년간은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전에도 겪었고 앞으로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게 한계 기업이 도태하는 거죠. 근데 이게 경제학자가 그냥 굉장히 중립적인 용어로 한계 기업이 도태한다 이렇게 하지 실제 우리가 동네에서 영세업체나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몰락을 하는 거가 지금 이런 거고 이게 달리 보면 이 혁신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위기 때에도 비대면 활동이나 비대면 비즈니스는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IT 기업은 예상외의 수익률을 올리지만 동네 자영업이나 이런 것들은 몰락하고 또 예술 산업, 여가 산업 종사자들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기술 변환이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이렇게 디지털 전환이나 전기 옛날에 발명이나 이런 때처럼 변화하던 시절에는 그 뭔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부를 거머쥐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부가 줄어들고 뭐 이런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소득 분배가 또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노동 시장의 변화가 디지털 전환하고 관련돼 있고요. 이제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된 경제적인 효과는 어떨까? 일단 GDP를 좀 살펴보면 그림에서 이제 기울기가 우리가 이게 성장률이고 이 수준 자체는 높이 자체는 그 GDP 수준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같은 충격이 이렇게 닥치면 빨간 선처럼 이렇게 GDP가 주지 않죠. 근데 이 기울기도 과연 변할까 안 변할까가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오른쪽 그림으로 가서 일본의 파란 점선처럼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소위 이게 V자 회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그래프를 역사적으로 전개된 다른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일은 잘 안 일어나고 잘해야 왼쪽에 있는 빨간 선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영향으로는 이 기울기마저도 좀 더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를 보면 작년 수준의 GDP 수준을 내년이면 회복을 할 것 같은 이런 예상이지만 그 밑에 보면 제가 2021년이라고 써놓은 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OECD 국가들은 내년은 힘들고 그 다음에나 2022년에나 혹은 23년에나 이렇게 회복될 거다 이런 게 이제 IMF나 OECD가 공식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에 근거해 보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라는 이제 굉장히 그 해외 시장의 동향하고도 관련돼 있죠. 무역은 어떤가? 사실은 비슷한 경험을 2008, 9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했어요. 그런데 상품 무역 추이를 보면 2008, 9년 전에 국제 교역량의 증가율이 지금 녹색 점선이고요. 2008, 9년 이후 쇼크로 이제 줄어들었다가 증가한 이후의 동향이 빨간 점선인데 기울기가 현저히 줄어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위기 이후에는 더 줄어들까요? 증가할까요? 미중 분쟁이라든지 또 아까 같이 공급 사슬에서
옛날의 세계와 같이 이렇게 무턱대고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조금은 좀 더 자국 내에서 일정한 공급사를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경향들이 두드러지면 이거보다 더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 무역의 추이라든지 다음에 보는 그래프는 이제 다음 페이지인데요. 제가 산업별로 2월부터 이제 코로나 충격이 있었던 2월부터 10월까지 그 산업 대분류별 이제 고용 동향을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그려본 겁니다. 그러니까 한 그룹은 여전히 2월 달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고용 수준이 취업자 수가요. 이런 산업들이고, 다른 한편은 겨우 2월 달 수준을 넘은 이제 산업들인데 새 산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공공행정이나 사업시설이나 건설업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여전히 2월 달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수준이 문제가 아니고 예전 같으면 항상 이렇게 증가하는 그 경향들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 고용 사정이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용 사정이 안 좋은 것 자체가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각 부문의 이제 그 생산, 그러니까 서비스가 됐건 상품이 됐건 생산 시설이 100% 가동되지 못하고 있고 현저하게 가동률이 떨어져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이런 경향들이 뭔가 상당 기간 지속된다라는 게 아까 제가 성장률이 과거 추세보다도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리게 한 요인입니다. 우리가 그 사회 정책 차원의 시사점을 갖는 점들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여러 가지 이제 신문지상이나 외국에서 이제 보고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청년층 여성을 포함한 취약계층, 우리나라 중앙일보에도 10월달 기사에 났었죠. 실업계급 받는 사람이 청년층 비중이 현저히 높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비정규직이라든지 중소기업 노동자일수록 고용 불안을 더 겪고 있고, 이게 단기적인 고용 불안뿐만이 아니고 인적 자본 축적 과정에서도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있다. 그리고 학교가 문을 닫으니까 그 가정 환경이 좀 더 안 좋은 이런 그 아동이나 학생일수록 더 학습 환경이 안 좋은 그런 환경에 노출되는,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PC방을 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보고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노동경제학자들이 이제 실증과 이론적인 규명을 통해서 밝힌 바에 의하면 평생소득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소득 감소하고도 관련이 있고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이 굉장히 비대칭적으로 있고 더 격차를 심화시키는 이런 식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런 측면 자체도 성장률이 낮아지는 충격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이게 일정 기간 성장률이 바로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이제 IMF가 10월 달에 세계 경제 전망을 새로 발표하면서 이제 단기적인 그 GDP 손실과 중기적인 GDP 손실을 이렇게 측정해서 보여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하고 내년 정도는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수한 경제 성과를 보인다든지 충격의 부정적 효과가 좀 적게 이렇게 나타나지만 2025년까지 조금 확대를 해보면 원래 이런 충격을 안 받았을 때 비교해 보면 다른 OECD 국가들보다도 훨씬 GDP 손실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면 9월 달 초에 이제 그 기재부가 중기 재정 전망, 장기 재정 전망 이걸 합쳐서 장기 재정 전망을 이제 국회에 보고를 했죠. 5년 전에 하고 이번에 두 번째 한 건데,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게 복지 지출, 복지 계획 모두 이제 재검토를 해야 되고, 기존에 세웠던 어떤 계획이라는 것들도
굉장히 그 수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고용 노동시장에 가해진 충격, 경제에 가해진 충격이 사회보장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쳤고 미칠 예정이고 또 우리가 무슨 시사를 받아야 되는가를 잠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고용안전망을 이렇게 확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의 근간이 기초생활보장제도하고 이제 고용보험이고 그 가운데 있는 어찌 보면은 그 사각지대라는 부분들은 그동안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이제 커버를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생기죠. 고용보험도 영역을 확대해왔고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뭐 차상위, 차차상위까지 이렇게 보호를 확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근간은 이제 고용보험이죠. 그래서 고용보험을 작년 8월 기준으로 사각지대가 어떻게 돼 있나 미적용 사각지대하고 그러니까 법으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그런 사각지대하고 가입은 그러니까 적용을 했는데 가입하지 않고 있는 이제 미가입 사각지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 교원 등은 이제 직역에서 보호를 하고 있지만 적용 배제되어 있지만 이게 사각지대라고 볼 수는 없고 이렇게 1번 그러니까 1-1, 1-2, 2번, 3번 이 정도가 이제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모두 다 사각지대에서 이제 그러니까 다 보호를 받고 있는 건 아니고 요건을 미충족한 사람들이라든지 급여를 소진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자 내에서도 사각지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염두에 두고 다음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미적용 사각지대의 가장 주종은 전체 취업자의 거의 4분의 1에 가까운 비임금 근로자이고 미가입 사각지대의 대표적인 이제 집단은 비정규직입니다. 이제 다른 통계들을 보면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일단 이 점을 염두에 둔다면 적용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되지 않은 그런 사각지대의 비정규직 근로자들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보험 관리를 사실은 굉장히 좀 더 꼼꼼히 해야 되고 그거가 그동안에 사회보험 각 공단이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조세행정이 그다지 신경을 안 써온 그런 측면도 꽤 큽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세무행정은 받아들일 세금에 비해서 이게 너무나 행정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면 관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신고도 받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개선을 많이 해야 되고요. 전국민 고용보험 한데 이제 고용보험은 사실은 적절한 단어는 아니고 고용안전망이라고 이제 해야 될 텐데 왜냐하면 고용보험으로 정말 자영업자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지금 아직은 알 수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유보적이고요. 고용안전망에 그래서 꼭 고용보험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데까지는 하더라도 올해 이제 야심차게 시작을 했지만 전속성이 높은 이제 특고 정도가 이제 올해 갈 수 있는 맥시멈이겠죠. 올해나 내년까지. 그래서 정말로 전 국민을 이렇게 소득 상실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조세 행정이 획기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겠다. 보고 정보나 보고 주기나 보고 대상이나 뭐 구체적인 그 내용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 참여자들에 대해서 전부 소득 안전망을 생각을 한다면 꼭 고용보험 기존의 고용보험 방식 이게 그러니까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다 가입시킬 수 있다라는 이제 주장들이 있는데 수급 요건이라든지 이게 급여 수준을 어떻게 해서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할 것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고용보험의 방식을 연장을 하는 게
가장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결정을 해야 조세 행정 인프라든 사회보험 관리 인프라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개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명확히 질문을 설정을 하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논의할 때 전혀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소위 그 니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층이죠. 그러니까 노동시장 진입을 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렇게 이행하는 이제 청년층하고 점진적 은퇴를 하는 혹은 은퇴를 하고 또 간헐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이런 그 집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층과 고연령층에 관해서는 사실은 청년수당을 무조건 줘야 되냐, 구직활동 여부를 체크하면서 줘야 되냐 이런 논쟁에 우리가 중심돼 이렇게 관심들을 너무 많이 쏟고 있는데 사실은 학교가 그동안에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 말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과거하고는 굉장히 질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필요한 거는 정부한테 요구도 해야 되고 지금 등록금 동결이 돼서 우리 못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돈이 꼭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면 정부 보고 보조금을 달라고 해서라도 저는 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점진적 은퇴 욕구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제 고령화가 이렇게 진행될수록 이런 점진적 은퇴 욕구가 높아지리라고 보는데 그냥 그 지금 시점에 고연령층에만 주목하지 말고 그 나이가 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점들에 주목을 해서 노동관계법들이 굉장히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고 또 노인 일자리 사업은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좀 엄정하게 판단해서 우선순위도 정하고 개별 프로그램이나 전달 체계 그다음에 사업 주체 발굴 이런 데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게 큰 그 과제라고 봅니다. 그 4차 산업혁명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기본소득 얘기가 굉장히 그 많이 장안에서 회자가 됐는데요. 이 담론 중에는 우리가 취해야 될 것도 있고 버려야 될 것도 있고 좀 유보적으로 생각하고 논의를 지속해야 될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어서 기본소득을 이렇게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의견은 그다지 이렇게 그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다 없어지면 소득이 없는 거고 그러면 나눠질 소득도 없는 거고 이런 세상에 그러니까 전제가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되는 건데 전제가 달라져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담론이고 재난지원금도 막 기본소득이다 재난 기본소득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기본소득이 뭔지를 막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혼돈하게 하는 대표적인 담론이어서 이런 얘기들도 사실 우리가 귀 기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그 보편적 사회수당, 조건 없는 소득 이전 뭐 이런 관점에서 그 얘기하는 기본소득 담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개선 논의에서도 이미 이루어져 왔고 예컨대 청년수당 도입할 때라든지 있었죠. 앞으로도 다뤄야 되는 주제여서 뭐 명칭을 기본소득이라고 하건 아니건 뭐 이거는 우리가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 중요한 기본소득 논의의 한 갈래인데 공유부에 대한 공동소유 철학에 기반한 이제 어떤 분배 원리를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담론이 한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적 논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할 만점이 반드시 있는데 이게 사유재산권하고 충돌하지도 않아야 되고 또 이 얘기가 진전이 되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깡그리 무시하고 바로 백지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되고 이행 과정에서 어떤 feasibility를 확보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재원 조달 방안도 있고 이해 조정을 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를 마무리를 드리겠는데요. 마지막 슬라이드로 한번 가보죠. 그래프 이거 다음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그동안에 이제 파란색으로 생각되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었고 지금 그 갈색으로 표시된 이런 그 사각지대 축소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이제 그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적인 그 혜택, 그러니까 비대칭적으로 더 많이 혜택을 보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민간보험 등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혜택을 받던 거는 이제 세액공제 한도를 이렇게 설정을 함으로써 이거는 좀 줄이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산을 전부 무시하고 기본소득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여서 이런 노력을 지속할 건지 안 할 건지까지도 담론에 담지 않는 한 기본소득 논의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뭔가 추가적으로 얻을 게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특히 공유부에 입각한 오히려 요새 그 레디컬 마켓 뭐 이런 제목을 단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그 공유부 창출 그리고 그걸로 나누어 가지는 기본소득 이런 얘기가 훨씬 더 4차 산업혁명 담론하고도 맞고 의미에도 부합한 이제 기본소득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허 박사님 감사합니다. 허 박사님께서 이제 고령화 또 뭐 4차 산업혁명 또 코로나 위기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좀 거시적으로 총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응하는 이제 근로연령대 사회보장의 현황과 또 사각지대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저희가 오늘 계속 논의할 것이지만 전국민 고용 안전망이라는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장단점이 있을지 한번 그냥 러프하게 또 아웃라인을 잘 잡아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에 이창권 논설위원께서 토론해 주시러 이렇게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창권 원장님 한 시간은 10분, 네, 한 7분 정도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7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7분 안에. 원래 10분이었는데 조금 예. 반갑습니다. 한겨레 이창곤입니다. 예. 허 박사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뭐 이 논의는 어제 오늘의 논의는 아닙니다. 기존에 많은 어떤 문건에서도 이미 이제 한 번씩 다뤄왔던 논의고 여러 논자들에 의해서 제기됐던 사안들이기도 하죠. 과거에 뭐 사회보장 기본 계획에서도 부분적으로 담았고 사회보장 비전 2030 뭐 또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뭐 사회정책 비전이라든가 2045에도 이런 메가트렌드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많이 이제 언급이 됐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시적인 어떤 방향에 대한 논의는 있었는데 이제는 이 논의가 좀 더 정책 차원에서 또 구체적인 정책 대안의 차원에서 좀 내려와서 좀 더 풍성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런 방향으로 진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이 논의가 좀 더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논의만이 아니라 일반 어떤 사람들하고도 충분히 같이 논의가 되고 또 우리 사회의 복지 정책의 다양한 어떤 행위자들 사이에서도 담론으로서 공유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밝히면서 허 박사님 발제에 대해서 좀 더 몇 가지 부연 설명이나 아니면 뭐 의견을 좀 제시하는 정도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뭐 제가 특별하게 보탤 말은 없고 다만 큰 어떤 노동시장 변화에 끼치는 큰 요소로 세 가지 키워드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뭐 기존에 많이 얘기됐던 겁니다. 바로 이제 기술, 인구 그리고 코로나 이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기술은 뭐 이제 디지털하라 얘기할 수 있고 인구는 저출산 고령화 그다음에 코로나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기후 위기 이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기후 변화, 뭐 기후 위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작년에 미국의 뉴욕에 가서 미국의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컨 만나서 그린 뉴딜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또 미국의 대통령으로 바이든이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오믹스의 중요한 방향의 또 한 축이
그린 뉴딜 이런 큰 틀의 방향이 전개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기후 위기가 우리의 우리의 그 경제적이고 산업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는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노동 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 노동 시장의 변화에 따른 또 우리의 사회보장 제도에도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느냐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연구가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견이 있거나 또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바 있으면 좀 밝혀 주시면 더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바이오노믹스를 말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또 큰 어들의 디지털 네트워크 자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그 자본주의 속에서의 커다란 산업적인 변화들 뭐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이든 3차 산업혁명이든 간에 어떻게 이름 짓든 간에 그 변화에서 고민해야 될 복지로서의 어떤 녹색 전환의 시대의 생태 복지 이런 개념도 우리가 사회보장 차원에서 좀 고민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 싶어서 9월부터 먼저 이제 메가트렌드 측면에서는 그런 언급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의 변화, 의식의 변화 이런 것은 특히 코로나 전후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현상이고 특히 재택근무의 확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구체적인 직무 방식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의 흐름, 구체적인 삶의 생활 양식의 변화, 이런 어떤 뭐 의식의 변화, 이런 문화적인 변화, 이런 변화가 또 우리의 어떤 복지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노동시장의 변화는 물론이고 나아가서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좀 섬세한 어떤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이제 진전을 시켜서 사회보장제도의 시사점과 관련해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하는데 고용 안정망, 사각지대에 따른 고용 안정망 이 부분도 사실은 많이 얘기됐던 부분이고 코로나 이후에 기존에 있었던 문제지만 코로나 이후에 더 이제 돌출된 어제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논의가 진전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도 우리 오은호 박사님께서 그런 발제를 하시고 또 이미 기존에 많은 이제 소득 중심으로의 어떤 그 기준을 변화시키면서 소득보험으로 가는 그런 어떤 전환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는 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제 현실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장벽들이 많다 보니까 정부도 구체적으로 발걸음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 그런 구호만 있고 사실은 이제 구호는 풍성한데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그리고 실현을 위한 어떤 정책 결정 과정의 추진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가야 될 길이긴 한데 이것을 가기 위한 인프라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어떤 세부적인 것으로서의 논의가 더 풍성하게 필요하고 그 부분에서 특별히 이제 허 박사님께서는 강조하신 게 이제 조세 행정의 개선 이렇게 얘기인데 조세 행정은 사실은 이 부분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에 관해서도 우리가 깊이 있게 조세 행정을 어떻게 혁신시키고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징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 관련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세 행정을 담당하는 국세청이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어떤 가버넌스의 하나의 중요한 주체로서 등장케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게 아마 조만간에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될지에 대한 논의도 좀 더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컨대 뭐 외국에 같은 경우는 국세청이라든가 아니면 뭐 비슷한 형태의 어떤 청들로 구성이 돼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어떤 형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버넌스 사회보장 행정의 가버넌스에 대해서도 같은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해서는 지금 상당히 이제 뭐 많은 것들이 제기가 됐어요. 사실은 많은 것들이 제기고 대표적으로 이제 상병수당이라든가 유급병가제도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제기됐는데 상당히 이제 많은 어떤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뭐 시범 사업 정도로 거치고 있는데 좀 아직도 이것도 좀 본격적인 발걸음이 좀 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돌봄의 문제도 사회보장 차원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특히 많이 제기가 되는 그런 어떤 주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요즘 이제 경제와 산업 뭐 그다음에 일자리, 사회보장 이것을 같이 정책 매트리스로 좀 살펴볼 수 있는 돌봄 경제에 관한 어떤 관심 이런 것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사님께서 코로나 세대의 청년청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상당히 실제로
이건 세계적으로 사실은 코로나 세대라고 불리는 그런 청년층 세대의 고통이 크고요. 우리가 실업률을 계산할 때 확대 실업률로 계산해 보면 한 24% 정도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실업률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니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확실히 숨은 어제라고 볼 수도 있고 니트가 한 1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요즘 뭐 최근에 뭐 노동연구원에서는 뭐 중년 니트 이래서 20만 명 뭐 이렇게도 이제 제기도 되고 있는데 이 니트의 문제는 사실은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대응도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시급한 것은 실제로 이제 멘탈 헬스 이런 차원에서의 니트에 대한 어떤 대응 그리고 일단 안으로 이분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어떤 정책적인 어떤 노력 이것이 사실은 청년층 같은 경우는 가장 시급하게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하고요.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청년층에 대한 대책은 우리 일자리위원회에서도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구체화되지는 못한 것 같고요. 청년위원회도 적극 아주 힘있게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청년 보장과 같은 청년 수당을 넘어서서 청년 보장과 같은 그런 제도에 대한 고민도 좀 사회적 차원에서 좀 필요하고요. 허박사님에서 강조한 직업훈련 및 숙련의 문제 이거는 사실은 노사공이 사실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특히 금융산업계의 노동시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금융산업에서는 이게 실제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에서 적응할 수 있는 젊은 세대와 여기서 소외되는 장년 세대의 소외감은 크고요. 고용 불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대응 차원에서 기존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런 대응만이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공이 대응해야 될 그런 어떤 위기 국면에서의 어떤 모습을 많이 보고요. 특히 시니어 세대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규직으로 있으면서도 그 고용 불안의 강도가 크고 그리고 자기 존재감의 상실을 상당히 느낍니다. 시니어 세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세대별로 그것이 온도차가 상당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훈련이 상당히 많이 사전에 은퇴 전에 필요하고요. 실은 예를 들어서 핀란드 같은 경우는 노케아의 몰락 때 하는 사내에서 그런 전직 훈련의 제도를 충분히 가지는 거라든가 우리나라 대기업도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이 좀 더 아래쪽까지 중소기업으로 다 확산됐으면 좋겠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사공이 하나의 어떤 위기를 어떻든 같이 공통으로 모색하는 그래서 여기는 노조의 역할이 상당히 커야 될 것 같아요. 노조가 선제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 의식을 갖고 다양한 어떤 경영 참여의 어떤 담론을 제기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 최근에 뭐 택배 회사인 어떤 그 플랫폼 그 협약 같은 것들은 노사가 같이 다자간의 사회적 대를 통해서 어떤 포괄 협약을 하는 그런 어떤 방안 이런 실질적인 방안을 통해서 노사가 공히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도 좀 더 좀 주목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사회보장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고령화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가구 중심의 시대에서 1인 시대, 개인 사회보장 어떤 기준 자체를 가구에서 개인으로 가는 그런 어떤 논의라든가 여러 가지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다 됐다고 그만두라고 하니까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더 많은 얘기가 필요하지만은 여기서 그치도록 하고요. 박사님 얘기 잘 들었고요. 정말 지금 이 시점에서 어쨌든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인 만큼 사회보장 제도의 재구조와 대전환을 끼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하나의 기회라고 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연구가 또 여러 가지 담론 제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건 논설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 발표는 사실 서론격의 발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노동시장 소득보장 문제, 또 직업훈련 문제, 또 그레이 에어리아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 사회적 가치 있는 일에 대한 보상 문제 등을 쭉 다루는 겠고요. 오늘 그래서 허재준 박사님께서 서론식으로 큰 메가 트렌드 잡아주시고 앞으로 논의할 요점들을 짚어주셨는데 또 토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지 못한 기후위기 같은 다른 메가 트렌드도 말씀해 주시면서 뭐 돌봄이라든지 니트라든지 우리가 이제 좀 다루나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다룰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허재준 박사님, 이창원 논설위원님의 토론에 조금 더 응답하실 게 있으시면 한 1, 2분 정도
간단히 네.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제가 같습니다. 한 그 약속한 시간보다 5분 가까이 더 썼었기 때문에 1분 안에 네, 마치겠는데요. 좋습니다. 기후 위기, 그러니까 제가 그 발표의 스코프를 노동시장을 그러니까 어떤 충격이더라도 노동시장을 거쳐서 이제 사회보장 제도의 함의를 지니는 대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후 위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알고도 뺀 게 아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좋은 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향후에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은 이런 점들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행정 거버넌스 고민은 함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고서에서 제기했던 문제와도 굉장히 생각을 같이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그 숙련 관련해 가지고 노사정이 함께 모색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만 한마디를 조금 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섰을 때 신고리 원전에 대해서 공론화 메커니즘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사정위원회만 맡겨서는 그다음에 노조한테만 호소해서는 좀 안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골든 타임은 다 지났고 이제 절박한 상황인데 이런 노동 규범을 바꾸는 데 있어서 공론화 메커니즘을 통해서라도 문제 제기는 조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